해보자. 안녕하세요, 나 실장입니다. 지난 알파7C 마크2와 알파7C R 발표에 관한 영상에 채널 구독자의 약 33배에 달하는 2200 조회수가 몰렸고, 꽤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댓글로 질문도 달아주셔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쇼츠에서도 따로 올렸는데, 알파7C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일 경우 4K 24p 영상 촬영에서 7K 오버샘플링 영상 촬영을 하게 되고, 알파7C R은 풀프레임일 경우에 4K 24p 영상 촬영 시 픽셀 비닝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제 기억에 근거해서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채널의 모토인데, 저는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혹시 보거나 들으시면서 저는 기억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팩트 체크나 정확한 정보, 혹은 그 당시에 이런 카메라를 썼다, 이런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를 막 후드로 패주십시오. 소니에서 카메라를 이야기를 할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엑스모어인데요. 이 엑스모어 센서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게 CMOS 센서죠. 예전 디지털 카메라, 뭐 DSLR에서도 그랬지만, 이미지 센서는 구조에 따라서 CCD 센서가 있고 CMOS 센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디지털 카메라 센서에 대한 역사나 CCD나 뭐 CMOS 센서에 대한 비교 같은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해요. 좀 틀딱 같을 수는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경험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도 들었거나 봤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기억이 좀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급하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크로스 체크가 안 되었거나 시간이 한 1, 2년 정도 앞뒤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거짐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 카메라랑 사진을 아주 좋아하는 어린 덕후였죠. 대표적인 옛날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 기억을 좀 해보면은 1999년도에 270만 화소 DSLR이 나왔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채 보급이 안 되던 시기였었고, 정말 3달, 4달 빡세게 알바해야 겨우 똑딱이 삼성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SLR 카메라처럼 렌즈를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게 니콘의 D1이라는 바디였었는데, 저는 솔직히 D1은 안 써봤어요. 저는 2001년도에 D1X를 처음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풀프레임이 없고 다 크롭 바디였었는데 D1X가 500만 화소가 넘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던 스튜디오에 마미야 완토니에다가 리프 디지털 백을 당시에 이제 스튜디오 사장님이 사용을 하셨었는데, 그때 집 한 채 값이라고 막 자랑하셨었어요. 이제 현상소 안 가도 되고 드럼 스캔 안 해도 된다고 자랑하셨었는데, 600만 화소였었나? 정말 초고해상도라고 그때 그러셨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근데 1DX는 제가 실제로 써본 적은 없지만, 막 셔터가 16,000분의 1초라고, 셔터 스피드가 막 500만 화소 엄청난 고화소에 엄청난 셔터 스피드라고 형들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2001년도에 니콘 DSLR이었던 D100 카메라를 빌려서 썼던 기억이 나요. 학과 선배한테 빌려서 썼었는데, 그때 DX 포맷 CCD였고 셔터가 4000분의 1초여서 그것도 중급기 중에서는 엄청나다고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소니 알파7C 마크2가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인데 아무튼 그때 D100은 필름 카메라였던 F80 베이스의 바디여서 익숙했었고, 배터리 하나면 뭐 메모리 카드는 바꾸더라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배터리가 완전 짱 먹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니콘에서 발매했던 보급형 DSLR이 D70이었거든요. 당시에 610만 화소의 CCD 센서를 사용했었는데, 당시에 그 센서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ICX413AQ CCD였나? 뭐 그랬었어요.
이건 소니가 엑스모라는 브랜드를 정립하기 이전에 이미지 센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니가 그때부터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ISO가 200에서 16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감도가. 그리고 그때 경쟁기였던 2003년도에 캐논의 300D라는 이제 DSLR이 있었는데, 캐논에서 자체 생산한 CMOS 센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CCD를 사용하는 니콘의 이미지가 선명하고 화질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같은 이미지를 촬영할 때 니콘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캐논은 그때도 색감은 캐논이다, 인물은 캐논이다, 피부톤은 캐논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창기 CCD 센서와 CMOS 센서의 차이가 이런 소비자의 직접적으로 느끼는 화질이나 표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CCD와 CMOS 센서는 두 센서 모두가 장단점이 있어요. CCD는 선명하고 화질은 좋은데 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광원을 찍으면 이게 세로로 줄이 갔었거든요. 이걸 당시에 스미어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되게 대표적인 단점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 매거진 같은 것들이 있었었는데, CMOS 센서는 센서가 저렴하고 카메라 가격이 현실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 같은 감도일 경우에 화질이나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지만 캐논은 그거를 그 당시에 디직이라는 전용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사용해서 화질이나 노이즈를 많이 억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에 월드컵 때였었는데, 싸이월드나 인터넷 통신사의 인터넷 뉴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사진도 언론사에 빠르게 납품이 됐어야 했거든요. 그때 아마 캐논이 조선, 중앙, 동아 뭐 이렇게 조중동 카메라 기자들한테 카메라를 거의 무상으로 뿌렸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당시에도 기자들이 카메라를 굉장히 험하게 했었어요. 막 현장은 지금도 격한데 뭐 카메라고 렌즈고 뭐고 막 바닥에 떨어지고 부서지고 뭐 난리 나거든요. 정말 격한 상황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뉴스에서 사진밖에 볼 게 없으니까 그게 더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언론사나 기자들이 캐논에서 받은 고장난 DSLR이나 렌즈들을 남대문이나 충무로 뭐 중국 카메라 업체들한테 엄청 빨리 내놨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카메라 업자들이나 수리공들이 감쪽같이 수리해서 남대문 중국 카메라 매장들에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캐논 중고 DSLR이 시장에 많이 풀렸었어요. 그때 온라인 장터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했던 사이트가 바로 SLR 클럽이었거든요. 반모 아저씨 살아계시죠? 아무튼 이야기가 딴 길로 샜는데, 엄청 딴 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CCD가 전화 결합 소자고 CMOS가 뭐 상보성 금속 산화물질 반도체 뭐 약자인 뭐 그런 거는 소비자인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찾아봐도 논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CCD는 비쌌어요. CMOS는 저렴했고. 근데 이 판에 소니가 최강적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CMOS 센서를 엄청나게 발전시켜 나갔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소니 이미지 센서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엑스모어는 소니 자회사인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스에서 개발하고 소니에서 매뉴팩처링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예요. 이게 나무위키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나오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니 세미컨덕터 홈페이지에만 가보더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나무위키 수정을 못해서. 이 엑스모어 브랜드의 첫 모델이 2007년에 나왔고, 그때부터 당시 수많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되어서 카메라 센서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2008년도에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면 조사 센서인 엑스모어 R 센서가 발매가 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인가 이제 센서 뒤에 메모리를 직접 연결한 스택 이미지 센서인 엑스모어 RS가 나왔어요. 순차적으로 보면은 엑스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싸고 화소도 낮고 느리고, 엑스모어 RS가 비싸고 화소도 높고 엄청 빨라요. 이게 적층형 D램 CMOS 센서라고 해가지고 2017년도인가 알파 9이 나왔을 때 2,400만 화소로 막 20년사씩 갈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혁신이라 그랬었어요. 이 엑스모어 RS 센서가 1인치 미만 모델들의 거의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이나 뭐 CCD 제조사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납품이 돼요. 삼성 갤럭시 S5 때까지만 해도 이 엑스모어 RS IMX240 센서하고 혼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삼성에서 센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애플에서는 10년 넘게 엑스모 RS의 최상위 센서들을 납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폰이 사진이 좋다고 생각되는 건 애플의 SoC인 H3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이 소니 엑스모 브랜드 센서들이 디카나 스마트폰, CCTV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방송용 캠코더나 영화용 시네마 카메라에서도 대부분 소니의 엑스모 센서를 써요. 파나소닉 GH5S에서도 쓰인다고 했던 걸 봤던 기억이 나고, 블랙매직 시네마 4K가 나왔을 때도 스펙이나 노이즈 패턴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소니 센서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확한 건 저도 그쪽 카메라를 막 스펙까지 꿰차고 있는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방송용 ENG 카메라들은 소니하고 파나소닉하고 거의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서들을 소니가 대부분 납품을 했었어요. 물론 소니만 이미지 센서를 왕창 만들어서 팔았던 건 아니고 1970년대에 처음 디지털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던 코닥도 있습니다. 이게 니콘하고 협업해서 만들었던 정말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들부터 라이카 M8이었나 M9까지도 코닥 센서를 썼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아무튼 소니 이미지 센서는 짱짱맨이다. 세계에서 제일 가장 많이 팔리고 모든 디지털 카메라 모듈에 다 쓰인다. 수율 좋고 성능 좋고 기업들이 입맛에 성능과 가격을 잘 맞춰준다. 그 센서들 중에 2400만 화소가 중심에 있었고, 소니 카메라 중에서는 알파7 마크 3가 있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오버샘플, 픽셀 비닝, 픽셀 리드아웃, 라인 스키핑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했어. 이게 알파7 마크 3가 명기로서 보급화된 2018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소니 3세대 바디부터 4세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세대별 차이와 오버샘플, 픽셀 비닝, 라인 스키핑, 프리픽셀 리드 아웃 등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저는 4K 영상에 관한 부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셨죠?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알파7 C2는 풀프레임에서도 S35 모드에서도 모두 오버샘플링 촬영이 됩니다. 이거는 알파7 마크4하고 동일한 거죠. 풀프레임에서는 7K 오버샘플링이 되고 S35 모드에서는 4.6K 오버샘플링. 알파7 CR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는 코닥이나 파나소닉과 함께 개발한 포서드라는 형식의 크롭보다 좀 더 작은 센서 포맷을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DSLR이었어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옛날엔 TV에서 디지털 카메라 광고를 했었거든요. 올림푸스의 E1이라는 카메라 광고였었는데 막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막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사막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막 그런 식으로 광고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하고도 개멋있었어. 포화 속으로 달려가는 종군 사진, 막 로버트 카파, 노르망디 상륙 작전, 막 이런 생각나는 그런 멋있는 광고였었는데 올림푸스 카메라가 내구성은 좋다고 들었는데 그때 사용하던 코닥 센서가 감도가 400 정도만 넘어가도 막 지글지글 노이즈 끌어서 못 쓴다, 밤에는 퇴근하는 카메라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2009년도였나? 그 올림푸스에서 펜2라고 하는 굉장히 얇고 작은 카메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러가 없대. 그럼 똑딱이 아니야? 근데 렌즈를 교환할 수 있대. 이건 당시엔 신개념인 거죠. 저는 올림푸스 카메라는 똑딱이밖에 써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파나소닉도 그렇고
라이브 모스라는 센서 방식을 사용하면서 뷰파인더 없이 카메라 뒤에 화면을 보면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똑딱이 카메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라면 미러나 펜타프리즘이 없어도 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 2023년의 15년 전에 나왔던 건데 지금 들으면 얼탱이 없죠. 오히려 지금은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제 기억에 올림푸스는 펜 EF라고 하는 하프 카메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프 카메라가 뭐냐면 한 장의 사진에서 그러니까 135 포맷의 필름, 36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 필름의 세로의 반만 쓰는 카메라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학생일 때 뭐라도 찍고 싶은데 24장 찍는 필름 한 통이 점심 한 끼보다 비쌌거든요. 그런데 하프 카메라는 필름의 절반만 사용을 하고 2배를 찍네. 그러니까 오, 가성비 좋은 거죠. 물론 그렇게 찍으면 사료 사이즈도 겨우 인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사진을 뽑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인하하는데도 또 돈 드는데? 아무튼 올림푸스는 저한테 하프 카메라였었고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와도 포서드라는 작은 센서였고 근데 미러리스를 최초로 내놓은 거죠. 지금에 와서는 뭐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한국지사 철수하고 100년 역사의 카메라 시장에서 사업 종료다, 뭐 OM 시스템으로 이름 바뀌었다 뭐 그러지만 당시에는 미러 없는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한 혁신이었었어요. 사실 올림푸스는 남긴 역사와 기술도 그렇지만 굉장한 카메라 회사였거든요. 설립 연도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을 시기였었어요. 1919년도인데 지금으로 보면 정말 100년 기업인 셈인 거죠. 뭐 전쟁을 통해 얻은 광학과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광학 분야의 선두주자였고 여러 가지 기술과 의료 기기들을 발명을 했었거든요. 내시경도 올림푸스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었고 지금도 의료용 현미경이나 비파계용 검사 계측기들은 올림푸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애초에 광학 계측기가 주력인 회사였거든요. 2017년에 매출의 75%가 의료기기 관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된 광학기술의 메인이 있되 다른 카테고리 전문 분야의 경험치나 수익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식을 깨트리는 독특한 센스의 카메라도 생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카메라 센스를 키울 고민과 연구를 할 때 되려 센서 크기를 줄이면서 효율을 찾고 이미지 센서 먼지 터는 기능도 최초로 넣고 PNS 카메라 취급을 받을지언정 소비자 측면에서 익숙했던 라이브 뷰를 최초로 도입한 곳도 올림푸스의 카메라들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의 지옥이라 불리면서까지 최신 기술을 만들어냈던 거죠. 당시에 일본 카메라 회사들은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올림푸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캐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콘도 쓰긴 했었는데 2005년 말 캐논에서 보급형 최초로 풀프레임 DSLR을 내놨었는데 그게 EOS 5D였어요. 지금도 5D라고 불리는 카메라인데 캐논에서 숫자 5가 쓰인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필름 SLR 카메라에서도 보급형 카메라 시장을 휘잡았었던 EOS 5를 디지털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 카메라 하나로 캐논이 디지털 풀프레임 시장에서 3년 만에 1위를 했었습니다. 가격도 괜찮았었고 뭐 성능이나 내구성은 제치더라도 이게 이미지 결과물이 괜찮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5D 자체가 사진계 혁명이라 불릴 정도였고 뭐 상업 쪽이든 프로든 아마추어든 당시에 많은 사진가들이 이 카메라를 한 번씩은 다 써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저도 중고로 써봤었죠. 해상도가 1280만 화소인가 그랬을 거예요. 1200만 화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에 니콘 바디에 코닥 센서가 달린 SLR-N이라는 카메라랑 그 이전 모델이었던 14N이라는 바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일한 135 포맷의 풀프레임 디카였었거든요. 이게 슬라임처럼 엄청 뚱뚱한 바디에 오이처럼 되게 길다란 배터리가 들어가고 화면은 겁나 작았었는데 사진을 취미로 한다기보다는 카메라를 취미로 하는 선배들이 막 보물처럼 들고 다녔었어요. 그때 그 카메라의 코닥 센서가 1350만 화소였었는데 색소차가 엄청났었거든요. 이미지 파일이 4500에 3000 픽셀이었어요. 센서도 딱 36mm에 24mm라면서 135 포맷 디지털 센서 특허는 코닥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카메라 회사들은 가로에서 1mm 아니면 세로에서 1mm, 2mm씩 빼서 파는 거라고 특허를 피하는 거라고 코닥이 센서는 최고라고 형들이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도 결국 한
반년치 알바를 해서 결국엔 사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라이트룸도 없었어요. 포토데스크라고 하는 코닥 전용 현상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만져보면 우와 씨발 막 감탄이 절로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코닥의 최상위 필름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디칸데 필름 느낌의 나게 현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고 느렸던 기억이 나요. 바디 만드는 곳하고 센서 만드는 곳이 따로니까 이게 최적화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걸 다 하는 캐논의 OD가 호평을 받았던 거죠. 물론 뭐 미러가 막 분리되는 결함도 있었고 차광막 결함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캐논이 극한의 원가 절감을 하면서까지도 풀프레임을 보급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명암이 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 이후에 나왔던 OD 마크 2에서 DSLR 최초로 풀프레임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었어요. 2009년도에 구입할 때였을 때인가 3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한 480만 원 정도의 값어치였던 것 같아요. 사진 화소도 1200만 화소에서 2100만 화소로 늘렸고, 사실상 지금 사용해도 해상도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라서 뭐 그 당시에는 캐논이 웨딩 사진 시장을 거의 잠식했다 수준의 리즈 시절이었죠. 아직도 이 OD 마크2로 웨딩 사진 찍으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풀프레임 영상만 찍어도 우와 씨발 그랬었거든요. 근데 EF 렌즈들 중에서 빠른 속도의 f1.4 렌즈로 영상을 찍으면 정말 영화 같았어요. 당시에 미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활발했던 시절이었었는데, 미드 마니아들한테 유명했던 닥터 하우스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OD 마크2에 2470이랑 70200으로 촬영을 했었다고 레딧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때부터 DSLR이나 레드1 같은 시네마 카메라로 드라마나 영상을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무튼 이 OD 마크2 센서가 2100만 화소의 캐논제 CMOS 센서였는데, 사실 지금도 4K 영상을 찍을 정도의 화소라면 물리적으로 810만 화소만 있어도 돼요. 근데 2000만 화소가 넘는 센서로 FHD를 찍었던 거죠. 아니 센서 긴축만 5000 픽셀이 넘는 5K인데 이걸로 왜 FHD를 찍어? 4K를 찍어야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당시엔 4K를 초당 30프레임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프로세서도 없었고, 그걸 저장하는 매체도 속도가 굉장히 느렸었어요. 그리고 그걸 편집하려면은 컴퓨터도 엄청나게 고사양이어야 했었고, 당시에 L렌즈들이 4K 해상력을 받쳐주냐? 그것도 경험상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해상도는 FHD였던 거예요. 2009년도니까. 여기에 라인 스키핑이라는 방식에 쓰였습니다. 스킵은 생략한다는 거죠. ing가 붙으니까 스키핑. 센서가 뭐 좌우상하로 쭉 배열이 되어 있으면 그 센서 픽셀들을 뭐 2줄 건너서 3줄 건너면서 스캔을 하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프로세서로 넘기는 거고, 그러니까 당시에 디짓 같은 프로세서가 연상 능력이 낮아도 초당 30프레임씩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밀리지도 않고 영상 저장도 가능하고, 뭐 조금 비싸지만 속도나 용량 그리고 안정성을 받쳐주는 CF 메모리 카드도 있었고, 센서 전체 영역에서 전체를 사용하진 않지만 몇 줄씩 띄워서 골고루 사용을 하니까 영상을 촬영할 때 화각이 줄어들거나 크롭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줄 건너, 3줄 건너 한 줄씩 스캔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확대를 하거나 픽셀 단위로 보면 화질이 떨어지고 패턴에서 지글거리는 무아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때는 영상 촬영을 정말 잘해야 됐던 거였어요. 뭐 넌리니어 편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편집을 할 때 조금이라도 확대를 하면은 확 뭉개져 보이니까, 뭐 색감이야 당시에 디직4 센서가 잘 만들어주고 아웃포커싱을 충분히 보여주는 이마운트의 L렌즈들이 있었으니까 영상만 찍기에는 당시에 충분했던 거죠. 심지어 이 카메라가 2008년도에 FHD 촬영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공중파에서는 본격적으로 FHD가 송출이 된 게 2010년도 이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OD 마크2가 얼마나 선구적인 카메라였는지 이제 짐작이 좀 가시죠. 당시에 FHD 찍는 ENG 카메라가 1억씩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DSLR의 큰 센서로 영상이 본격적으로 촬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진의 해상도하고 영상의 해상도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OD 마크3 5막3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발매되고 나서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동영상 촬영 쪽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었어요. 물론 이 5막3도 사진은 준수하게 나왔어요. 원래 사진을 찍는 DSLR이었거든요. 캐논이 5막3의 해상도를 오두막보다 조금 늘려서 라인 스키핑과 픽셀 비닝을 조금씩 동시에 작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디 마크2에서 라인 스키핑에서 문제가 됐던 뭐 젤로 현상이나 뭐 무아래나 뭐 색이 잘못 나온다거나 에어라이싱 등을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엔진에는 DG5 플러스로 교체해서 고감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픽셀 비닝이 나옵니다. 여기 사용된 픽셀 비닝은 방식적으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비닝은 압축을 한다는 뜻인데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최종 아웃풋 때는 영상 화소수만큼 압축해서 프로세서로 전달을 하고 그 영상이 메모리카드에 레코딩이 되는 거죠. 보통 뭐 4개의 픽셀 정보를 1개로 압축한다든지 아니면은 9개의 픽셀 정보를 1개로 압축해서 영상 프로세서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코딩 파일로 생성 직전에 프로세서에서 압축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서로 가기 전에 데이터가 압축이 되는 겁니다. 프로세서로 가기 전에 압축이 되니까 프로세서에서는 처리 능력이 높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센서에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프로세서로 보내게 되는 과정이니까 화질이 저하되거나 색상이 틀어지는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감도를 높이면 센서의 부하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문제점이 더 커 보이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픽셀 비닝은 영상 데이터가 프로세서로 가기 전에 4픽셀은 2x2 아니면 9픽셀은 3x3로 압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동영상과 미러리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올림푸스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시대에 미러가 없는 카메라가 나왔고 렌즈나 펜터프리즘이나 광학 기술이 없는 소니가 미놀타를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놀타 바디에 소니 센서를 넣어서 DSLR을 만들고 넥스라고 하는 크롭 사이즈의 센서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결국에는 알파7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아마 2013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센서를 만들던 소니가 어떻게 대형 렌즈와 대형 센서를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게 되었냐, 이것도 조금 돌아보면 재밌거든요. 이거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니가 센서만 만들던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큰 사이즈의 센서보다도 CCTV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껏해야 수백만 화소급의 작은 이미지 센서를 만들던 시기였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마그네틱 테이프이 들어가는 DV 캠코더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때 뭐 디지털 비디오, 그러니까 DV의 해상도가 720에 480 픽셀이었었거든요. 이걸 소니가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인트라 프레임, 그러니까 한 프레임 단위로 압축을 하는 거죠. 근데 낮은 압축률로 녹화를 해가지고 비트레이트가 막 25Mbps였어요. 그 당시에 DVD의 비트레이트가 11Mbps였거든요. 근데 DVD는 MPEG-2 포맷의 인터프레임으로 기록을 해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었고 DV는 인트라 프레임 기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소니가 대단했다. 캡처 받으려면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야 돼서 1시간 녹화본을 컴퓨터로 뜨려면 1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됐었어요. 그때 뭐 캡처보드나 리니어 편집기가 필요할 때도 있었고 DV도 그랬지만 방송용 베타 테이프도 타임코드가 틀어지면 수십 분, 뭐 1시간을 넘게 캡처를 뜨다가도 뭐 편집기 앞에서 막 졸고 있다가 갑자기 검은색 화면 나오고 막 뻥 나면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사수들한테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2000년대는 뭐 그런 시대였었어요. 지금처럼 뭐 파일로 뚝딱 옮기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시대에, 아니 그거보다 그 더 이전, 훨씬 이전에 이제 소니의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시작에는 미놀타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올림푸스라는 카메라 회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광학기기 회사였는데 원래 전쟁이 기술을 발달시킨다고 하잖아요. 뭐 화학, 의학, 공학 등 뭐 전쟁 주축국들이 전쟁을 통해서 뭐 혹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 기술들이 전쟁이 끝난 전후에
민간 산업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전쟁을 통해 발전된 기술을 가지게 된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그 독일과 미국의 광학 소모품들을 수출하기 시작했던 나라가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고 독일의 기술자들과 함께 광학기기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니콘도 원래 일본의 군수기업이었던 미쓰비시에서 설립한 일본 광학공업 주식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군수용 망원경이나 라이플 스코프, 잠망경 등을 생산하던 회사가 니콘이었는데, 지금도 니콘 쌍안경이나 골프용 스코프 그런 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때 일본이 독일의 광학기술자들을 많이 불러서 광학기술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엔 독일제 카메라에 렌즈를 공급하거나 호환되는 렌즈를 개발하기도 했었어요. 미놀타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창업자 3명 중에 2명이 독일인이었었는데, 창업하고 나서는 바로 귀국했다고는 하지만, 전후에는 미놀타가 일본의 해군 광학 공장을 양도받아서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나사에서 1962년에 발사된 우주선에 미놀타의 하이매틱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미놀타가 본격적인 카메라 회사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잡지에서 봤어요, 이 이야기를. 라이카의 카메라 렌즈를 직접 생산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놀타의 RF 카메라 중에 라이카의 M-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는 카메라도 있다고 하거든요. 야식하고 같이 가난한 자의 라이카다 그랬었죠. 미놀타에서 시작된 카메라 기술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공돌이 지옥이었다고 하는데, 렌즈의 코팅 방식이나 레버를 돌려서 필름을 감는 장치라든지, 세계 최초로 TTL 노출을 촬영하는 AF 카메라나 아니면 12,000분의 1초 셔터 스피드의 카메라,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 카메라 쪽에서는 독일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이나 출장 다녀오시던 분들이 하나씩 선물로 사오던 카메라가 있죠. MF SLR 카메라였던 X300, 이후에는 X700을 한국에서 삼성이 미놀타와 협작해서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 카메라에 사용됐던 로커 렌즈가 굉장히 유명했었고, 저희 아버지도 그때 미놀타 카메라를 구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제 손에 있는 XG9입니다. 아버지가 막 등산 가서 산 찍고 새 찍고 막 그러셨대요. 이 카메라를 제가 물려받으면서 저의 카메라 생활이 시작되기도 했었고요. 1985년에 미놀타는 캐논이나 니콘보다 앞서서 세계 최초의 35mm AF SLR 카메라를 만들기도 했었대요. 그 카메라 이름이 알파 7000, 그러니까 알파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거죠. 저는 당연히 구해보지는 못했고요. 언제더라? 1991년에 이 AF 기술이 미국의 허니웰이라는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받게 됐고, 패소해서 1억 2,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미놀타가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니콘에게 빼앗겼던 판도를 뒤집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포토 시스템 규격, 지금 이야기하는 APS 시스템에 올인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코닥은 CCD 센서의 최강자로 일반 소비자용 디카를 판매하고 있었고, 캐논은 시모스 생산 기술에 승부를 걸었었고, 니콘은 쿨픽스라는 전후무한 브랜드를 내밀면서 디카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도 쿨픽스 99를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촬영 면적을 작게 해서 화질을 높이고 촬영하며 기억하는 다양한 정보, 지금으로 시작하는 메타데이터들을 필름에 기록할 수 있게 하고, 필름으로 사진을 찍다가 다시 감아서 다른 필름을 다시 넣어서 교체도 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기술이어서 차세대 필름 규격을 선도했을 것 같은 APS는 디카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망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APS 포맷 중에 APS-C, 클래식의 C인데, 이 APS-C의 철상면이 25.1mm, 16.7mm였었어요. 그러니까 필름의 딱 1.5배 크롭 사이즈였던 거예요. 이게 슈퍼 35mm 포맷이거든요. 이 APS는 심지어 한국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들어왔었는데 보급되었던 때에 우리나라가 IMF에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APS를 바로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디지털로 넘어갔던 거예요. 아무튼 디지털보다 필름에 올인했던 미놀타가 이때 두 번째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이 순간에 미놀타가 순식간에 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센츄리아 필름으로 유명했던 코니카 필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센츄리아 인물이? 산다 사람 99년도 광고를 기억하시는 할배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뭐 PS 카메라나 뭐 방수 카메라로 유명했던 코니카와 합병 후에도 필름 카메라 산업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필름 기술을 가진 회사와 광학 기술을 가진 회사가 합병 후에 같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소니와 미놀타는 협업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생산하긴 했었는데, 이런 미놀타의 망조에 소니가 미놀타 카메라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서 소니가 카메라 공학, 그리고 렌즈 기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센서 기술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추게 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소니 카메라는 미놀타의 역사를 이어받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미놀타 인수 직후에는 뭐 미놀타의 알파 브랜드나 뭐 다이낙스 브랜드의 카메라를 생산하기도 했고, 미러리스 생산보다도 당시에 미놀타의 DSLR을 생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알파 렌즈들을 지금의 미러리스에 호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댑터도 아직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광학의 기술의 상징인 알파 브랜드를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카메라 시장에 턱 하고 나타났는데도 당시 선두주자였던 니콘과 캐논을 압살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긴 역사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훅 뛰어넘어가서 2013년에 저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2013년도에 알파7의 첫 모델이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이긴 했었는데, 이게 바디 강성이나 마감이 완전 쓰레기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플라스틱 쪼가리 같았어요. 각진 바디 있잖아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도 그 이전에 쓰였던 크롭 사이즈 넥스에서 쓰이던 FW50 배터리였었거든요. 뒤에 액정이 겁나 큰데 그거 보면서 사진 몇 장 찍고 리뷰 몇 번 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시에 소니가 사이즈 렌즈를 엄청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렌즈 좋으면 뭐래요? 바디가 엉망인데. 그래서 샵에서 만져보고 몇 번 사진 찍어보고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카메라샵의 박스에 엑스모라는 시모스 센서와 비욘지라는 프로세서 이름이 박스에 딱 박혀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에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제가 독립을 하고 2018년도부터는 정말 영상 의뢰가 많아졌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캐논 카메라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외주 제작사로 영상 제작을 할 때 저한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상 작가나 아니면 1인 필름 메이커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연출자 혹은 디렉터, 뭐 진행팀으로 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디렉터로 참여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카메라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뭐 백업 도구나 모니터링 장비들을 더 챙겨가는 편이고, 기획이나 견적상 뭐 촬영 감독님이나 뭐 조명 감독님들의 팀도 오시니까 산업 기준을 맞추는 카메라나 그립들이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편집을 또 협업을 해야 되니까 엉뚱한 카메라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구성이나 기획 아니면 현장에 더 몰두해서 현장의 원활한 진행에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뭐 영상 제작이 막 그렇게 큰 규모나 뭐 연예인 모델로 하고 막 1박 2일 넘게 촬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오히려 저의 입장에서는 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뭐 마중물을 붓는 느낌으로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로 영상을 찍기도 했죠. 캐논 OD 시리즈에서 영상이 찍히니까 당시에 되게 무리해서 뭐 지금도 숫자만 들으면 엄청난 막 5천만 화소의 캐논의 ODS, 그리고 OD 마크 4, OD 마크 3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OD 마크 4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30분도 못 찍었었거든요.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들은 대부분 뭐 센서나 바디의 오버히팅, 뭐 과열되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30분 제한이 풀려가지고 뭐 1시간 넘게도 촬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 FX30 같은 경우도 배터리만 쭉 받쳐주면 메모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17년도인가? 사진작가 김용호 선생님께서 제주 회비치 호텔에 사진 작업을 위해서 가셨을 때 제가 영상으로 서포트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120p 영상 촬영이 필요하신 듯해서 제가 그때 α7S2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대박이었었어요. 아웃포커싱이 되는데 FHD에서 120p 슬로우 모션이 되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던 제주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영상을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α7S2가 1220만 화소였고 이름이 그냥 엑스모어 센서였었거든요. 이게 정말 신박했던 게 풀프레임인데 센서 전체 픽셀 하나도 놓치지 않고 4K를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S로고 촬영도 지금처럼 필수가 아니었고 그냥 센서 전체로 4K 영상을 감도 6400이 넘어가서 가도록 찍어도 노이즈도 별로 없고 정말 개쩔긴 했던 건데, 그 2015년에 나왔던 α7S2 카메라도 2014년도에 나왔던 α7S 센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소니가 두 세대 정도 카메라는 CPU 반도체가 틱톡 방식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같은 센서를 은근슬쩍 사용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α7 R5도
알파7R4하고 동일한 센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AI 프로세싱을 좀 더 집어넣은 그런 게 있죠. 무튼 이 알파7S2에서까지 사용됐던 엑스모 센서가 감도가 102,400까지 올라가는 괴물 센서였었어요. 이 1220만 화소 사이즈의 센서들이 사진은 저해상도지만 고감도 촬영이 가능하고 4K 촬영 시에는 16대 9의 비율로 가운데만 사용해서 픽셀 하나하나씩을 영상 한 픽셀로 구현하는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의 센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30에 2160 딱 그렇게 말이죠. 이게 확실한 거는 아닌데 제 사용 경험상 그렇고 아무리 저의 방식으로 찾아봐도 어떤 센서였는지 데이터 시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이제 풀픽셀 리드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풀픽셀 리드아웃은 픽셀 비닝이 있는 풀픽셀 리드아웃하고 픽셀 비닝이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서 한 픽셀당 영상 한 픽셀씩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영상을 찍는 방식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예요. 그러니까 픽셀 비닝이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소니에서 알파7R2를 내놓을 때 웹 상세 페이지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S35 모드, 그러니까 중앙부 1.5배 크롭에서 4K로 촬영할 경우에 픽셀 바이 픽셀로 딱 4K 풀픽셀 리드아웃이었거든요. 픽셀 비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이런 구조가 픽셀 비닝이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이고 사실 센서단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선여도로 보여줍니다. 보이는 만큼 딱 찍는 거니까. 소니도 이거를 내세울 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까지는 이런 센서의 구조를 가진 카메라가 소니에 없었거든요. 그 전에 4K 이상의 촬영이 픽셀 수로는 가능했던 카메라들도 모두 픽셀 비닝이나 라인 스키핑으로 4K나 FHD를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니 카메라의 경우에 24메가픽셀, 그러니까 2400만 화소 센서를 가지고 나오는 카메라들은 센서상으로는 6000에 4000 픽셀, 그러니까 장축이 6K 픽셀이 나오니까 이렇게 센서에서 나온 6K 영상을 프로세서에서 4K로 리사이즈를 해서 레코딩 데이터로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소니에서 유명하게 밀고 있는 오버샘플링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오버샘플링 방식은 위에서 나열을 했던 라인 스키핑이나 픽셀 비닝이나 풀픽셀 리드아웃하고는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라인 스키핑은 빠른 대신에 무아래가 생기고 픽셀 비닝은 선여도가 약간 떨어져요. 풀픽셀 리드아웃은 센서 자체의 해상도가 작으니까 사진을 찍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죠. 오버샘플링은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리사이즈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사진을 작게 줄이는 거죠. 큰 사이즈를 손실 없게 작게 줄이니까 선여도는 높아지고 노이즈는 작게 보이고, 그런데 발열도 늘어나고 전력도 많이 써요. 젤로 현상도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이전에 나왔던 소니의 2400만 화소 미러리스들이 대부분 발열에 취약했어요. 이거는 비욘즈 X 프로세서에서도 처리를 버겁게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리사이즈라는 압축이라는 것 자체가 연상량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이건 이미지 센서 단에서도 속도가 빠르면 이점이 생기는 구조이기도 해요. 이 이후에 엑스모 RS 센서가 이 부분에서 장점을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스택 메모리 이미지 센서니까 센서의 메모리가 딸려서 나오니까 리드아웃이 정말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알파7S3가 나왔는데 알파7S2에서 5년이나 지나면서 3세대를 뛰어넘고 2세대 바디에서 바로 4세대 바디가 나와버렸던 거였어요. 이때 알파7S3가 엑스모 R 센서를 달고 나와요. 해외의 여러 포럼에서 밝히신 대로 소니 엑스모 IMX510 센서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센서들하고는 좀 다른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4800만 화소 센서라고 해요. 근데 4픽셀을 한 픽셀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센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픽셀 비닝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픽셀 비닝을 하면 뭐가 좋냐, 이 센서는 애초에 4800만 화소인데
그런데 소니의 쿼드베이어 센서는 한 픽셀당 RGB 하나씩이 아니고요. 픽셀 4개가 있으면은 R 하나, B 하나, 그리고 G가 2개가 엇갈려서 구성이 되거든요. 녹색이 파장이 짧아서 같은 수로 픽셀을 배열을 하면은 녹색만 어둡게 촬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 컬러, 그러니까 그린 컬러 센서는 2개. 이거는 필름도 비슷했어서 예전에 모든 필름에는 녹색 감광이 더 강조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로 2개, 세로 2개의 픽셀을 묶어서 2x2 픽셀을 하나의 컬러의 픽셀로 구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픽셀 간의 간격인 픽셀 피치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게 되어가지고 고감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개인값을 크게 올려도 요 수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센서를 달고 나온 카메라가 알파7, S3, 그리고 FX6, FX3,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ZV-E1 카메라가 있는데 뭐 사진적인 해상도는 낮지만 고감도 쪽에서는 산업용 카메라가 아닌 이상에 뭐 컨슈머 업계에서 최강의 고감도를 자랑을 하니까 이 센서가 소니한테는 정말 효자 센서인 거겠죠. 이 IMX510 센서에서부터 S로그3 감마 사용 시에 센서의 능력을 최대로 쓸 수 있게 되어가지고 15스탑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포토 투 10비트의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센서 이후에 소니 미러리스 바디들에도 듀얼 베이스 ISO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상급기 중에서는 그 전부터 도입이 됐던 거였었거든요. 이 센서는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넘기기 전부터 RGB 4개의 센서를 필터를 물리적으로 2x2로 묶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상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오히려 선해도 자체에서는 오버샘플링 바디들이 훨씬 쨍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타입의 센서들이 리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막 흔들어도 젤로가 적어요. 이 타입의 센서가 사용된 바디들을 사용하신다면은 한번 가로 촬영을 하면서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 이후에 나온 카메라들보다도 리드아웃 속도가 빨라가지고 젤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센서 있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이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센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픽셀 비닝을 한 풀픽셀 리드아웃 센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픽셀 비닝이 된 풀픽셀 리드아웃 센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행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중국기 이하 대부분이 2400만 화소 카메라죠. 그러니까 그 중에 소니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라면 대부분 4K 촬영에서 6K 오버샘플링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엑스모 RS 센서처럼 고속 메모리가 붙지 않는 카메라 대부분들은 젤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제가 소니 신제품 세미나에서 소니 관계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포토제로 8비트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도 엑스모 RS 센서가 박혀있는 알파9이나 알파9 마크2가 영상 촬영에 더 좋다, 젤로가 거의 없다, 뭐 거의 글로벌 셔터급이다, 그래서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었습니다. 이번 소니 신제품 세미나에서 확인한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알파7C2는 풀프레임에서도 S35 모드에서도 모두 오버샘플링 촬영이 됩니다. 이거는 알파7 마크4하고 동일한 거죠. 풀프레임에서는 7K 오버샘플링이 되고 S35 모드에서는 4.6K 오버샘플링, 이거는 어떤 모드에서든 선명하다고 소니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풀프레임에서 오버샘플링 비율이 크니까 풀프레임에서는 4K 30p까지만, 그리고 S35 모드에서는 오버샘플링 비율이 4.6K로 작으니까 4K 60p까지 촬영이 되는 거고요. 알파7CR 같은 경우는 풀픽셀에서는 픽셀 비닝입니다. 이게 긴축이 8K가 넘어요. 이건 엑스모 RS 센서가 아니거나 히트싱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지 데이터 처리가 되는 거고 오버샘플링이 돼야 된다고 봐는 거죠. 그래서 바디에 공간이 좀 더 있고 히트싱크가 좀 더 제대로 부각된 알파7 R5에서는 8K 24p 촬영을 지원했지만 알파7C의 작은 바디에서는 구현이 아직 힘든 거겠죠. 이게 풀프레임에서 픽셀 비닝이다 보니까 풀프레임 상태에서 4K 60p를 촬영을 하려면 1.24배 크롭이 돼서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S35 모드에서는 6.2K 오버샘플링입니다. 일반적인 6K 오버샘플링하고 비슷한 사이즈인 거죠. 알파7C2의 풀프레임 7K 오버샘플링하고 픽셀 수로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S35 모드에서는 4K 30p까지 지원을 한다. 제가 소니 관계자분들이나 강사님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다른 것들 다 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이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니 카메라 애호가들의 선망이자 애증의 카메라가 있죠. 알파1. 알려지기로는 이 알파1은 소니가 다른 카메라 회사에 팔지 않고 있었던 IMX610이라는 센서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다른 카메라 회사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DP 리뷰의 기사를 통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겁니다. 이 센서도 소니의 자랑인 엑스모어 RX 센서인데 현 상황에서도 거의 탈지구급 풀프레임 센서입니다. 이 이후에 나왔던 알파7 마크4의 엑스모어 R 33메가픽셀 센서나 알파7 R5에 들어갔던 엑스모어 61메가 센서보다 모든 면에서 빠른 센서거든요. 이게 최신 비욘즈 XR 프로세서를 사용해도 엄청난 발열을 일으키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 카메라가 내부의 다른 소니 카메라들보다 히트싱크가 굉장히 넓고 크거든요. 그런데 펜은 없으니까 방열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에다가 8기통 엔진을 집어넣은 거죠. 8.6K 오버샘플링으로 촬영되는 풀프레임 8K 30p를 촬영할 때 정말 야외에서는 10분도 촬영 못하거든요. 근데도 RS 센서여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막 5천만 화소로 전자식 셔터로 막 30연사씩 갈게 돼요. 그러니까 연사나 사진 젤러 등에서는 거의 글로벌 셔터급이라고 봐도 됩니다. 소니에서 나온 센서 중에 리드아웃 속도도 거의 탑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DP리뷰나 시네디 같은 해외 사이트를 찾아보면 롤링 셔터 속도가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 제럴드 언던이 얘기한 대로 상업 촬영을 할 때 15ms만 돼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뭐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10ms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알파7S3와 FS6는 8.7ms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가장 귀한급인 알파1이 8.1ms이에요. 근데 웃긴 게 브이로그 카메라로 표방된 ZV-E1의 롤링 셔터가 6.3ms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시네마 카메라를 통틀어서 1위는 소니의 시네알타 베니스2 8K 카메라가 있는데 진짜 넘사벽의 3ms이죠.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산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뭐 마케팅적으로는 뭐 팀키를 하는 신제품이다, 가성비가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 어찌됐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점이 있으면은 자랑을 하는 게 좋죠. 뭐 센서의 이름이든 프로세서의 브랜드건 뭐 기술 방식이건 뭐 박스 앞에 내놓는다는 건 적어도 그걸 증명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리하니까 내놓는 거겠죠. 그런데 20년에 가까운 제 10수년의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나 라인 스키핑, 픽셀 비닝, 풀픽셀 리드아웃, 그리고 오버 샘플링까지 어떤 방식이 들어가서 어떤 해상도에 어떤 영상이 나오느냐, 이런 스펙은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모슬 카메라를 만들진 않았겠죠. 뭐 데스크탑 컴퓨터나 자동차 튜닝하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부품별로 조립해서 사용하거나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가격대가 맞고 내가 구체적으로 사용할 내 사용성에 맞으면 구입해서 적응하고 잘 사용하는 거죠. 그걸 뭐 그 돈 씨막 하면서 그런 카메라를 사서 쓰냐, 뭐 옛날 마냥 니콘 카메라가 좋다, 캐논 카메라가 좋다, 소니가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디카 애호가들이 가장 박탈감을 갖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해상도도 낮고 렌즈도 구린데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을 찍더라. 그거는 스마트폰을 카메라보다 더 자주 가까이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거창하게 사진을 찍는다는 많은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 카메라를 스마트폰처럼 몸에 착 붙이고 다니진 않잖아요. 카메라를 스마트폰만큼 자주 들고 다닌다면 정말 좋은 사진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를 쥔 사람이 중요하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분수에 넘치는 카메라 물론 좋고요. 용도에 맞는 가성비 카메라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카메라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오래 쓴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오래 쓴 만큼 익숙하고 실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틀린 거 있으면은 악플 달아주십시오. 저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영상을 또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편집 안 하고 실수한 것만 좀 덜어내고 그렇게 영상 자료 화면 좀 올리고 그렇게 하고 끝내볼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다시는 안 해 이런 거. 다음에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어요.